프롤로그, 어둠 속의 등불. 13세기 유럽의 어느 수도원. 촛불 하나가 겨우 밝히는 좁은 서재에서 한 수도사가 렌즈를 통해 빛의 굴절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아랍어로 쓰인 광학 서적, 기하학 도형이 가득한 양피지, 그리고 각종 실험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신학 연구에 전념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진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연이라는 신의 책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직접 읽어야 한다는 확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수도사의 이름은 로저 베이컨. 그는 중세라는 시대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한 사람이었고 그 대가로 교회의 감시와 투옥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켜올린 작은 불씨는 수백 년 후 과학혁명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잊혀진 선구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중세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과학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장. 신앙이 지배하던 시대, 그러나 변화는 시작되었다. 로저 베이컨이 태어난 1219년은 유럽 중세가 한창 절정을 향해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베이컨의 혁명적 사상이 얼마나 대담한 것이었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럽은 철저히 교회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교황과 주교들은 단순히 종교적 권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지식은 수도원과 성당의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책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라틴어로 필사되어 성직자와 귀족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귀족 대부분도 문맹이었던 시대입니다. 교회는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정신적 지배력을 유지했고 교리에 어긋나는 사상은 이단으로 낙인 찍혀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13세기는 또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은 이슬람 세계와 접촉했고 그들이 보존하고 발전시킨 고대 그리스의 학문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유럽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했고 논리와 관찰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신앙과 계시에만 의존하던 중세 학문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중세 대학들이 등장했습니다.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이 설립되며 학문이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학의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을 배우고 이후 신학, 법학,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은 교회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논쟁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지배적 학문 경향은 스콜라 철학이었습니다. 스콜라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방법론은 철저히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텍스트를 인용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을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방법론의 대표적 인물로 그의 신학대전은 이성과 신앙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권위에 의존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으니, 교부들이 가르쳤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그것이 진리라는 식이었습니다. 직접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것은 부차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신의 섭리를 의심하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 분위기 속에서 로저 베이컨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권위에 의존하는 학문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 가지 장애물이 진리 파악을 가로막는다. 취약한 권위에 대한 복종, 습관의 지속, 무지한 대중의 의견,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감추려는 허위적 지혜의 과시. 그가 보기에 당대 학문은 이 네 가지 장애물에 갇혀 진정한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컨은 단호했습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오직 하나, 직접 경험하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학자가 말했더라도 그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주장이었습니다.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곧 교회에 도전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2장. 수도사가 된 과학자 혹은 과학자가 된 수도사. 로저 베이컨은 1219년경 영국 남서부 서머싯의 일체스터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지만 정치적 격변기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가 일찍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이컨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옥스퍼드는 파리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유학예를 배웠고 특히 수학과 자연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스승 중에는 로버트 그로스테스트가 있었는데 그로스테스트는 광학과 수학을 중시한 학자로 베이컨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240년대에 베이컨은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파리 대학은 당시 유럽 학문의 정점이었고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이컨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깊이 연구했고 동시에 아랍 학자들의 저작, 특히 아라젠의 광학, 아비센나의 의학, 알파라비와 아베로에스의 철학을 탐독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교수로 활동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나 1247년경 베이컨의 삶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프란체스코에 입회하여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에는 청빈과 복음적 삶을 강조하는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왜 그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진정한 영적 갈망 때문에 수도사가 되었다고 보고 다른 학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문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이 결정은 그의 학문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프란체스코에는 수도사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하거나 저술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모든 연구는 수도회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출판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베이컨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었고 이는 그에게 큰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1260년대 들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명성을 들은 기드 풀크 추기경이 그에게 자신의 연구를 정리하여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1265년 기추기경은 교황 클레멘스 4세로 선출되었고 베이컨은 더욱 적극적으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학문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1267년부터 1268년 사이 베이컨은 놀라운 속도로 3권의 방대한 저서를 완성했습니다. 대작, 소작, 제3작이 그것입니다. 특히 대작은 약 80만 자에 달하는 거대한 백과전서적 저작으로 철학, 신학, 수학, 광학, 실험과학, 언어학, 도덕 철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대작은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베이컨은 당대 학문의 문제점 무지, 권위 의존, 습관, 대중 의견에 대한 맹종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다루며 세 번째는 언어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성경과 고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랍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수학입니다. 베이컨은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수학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학문도 완벽히 알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에게 수학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언어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광학을 다룹니다. 그는 빛의 성질, 굴절, 반사 렌즈의 원리를 상세히 연구했고 이를 통해 시각과 인식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실험 과학입니다. 여기서 베이컨은 자신의 핵심 사상을 펼칩니다. 그는 추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론적 지식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며 오직 실험을 통해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금술, 의학, 농업, 무기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일곱 번째 부분은 도덕 철학입니다. 베이컨에게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완성시키고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신의 창조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베이컨은 이 저작들을 교황에게 보냈고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1268년 클레멘스 4세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의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교황은 베이컨의 연구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의 사상은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277년 베이컨은 프란체스코의 내부에서 이단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정확한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급진적 사상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투옥되었고 일부 기록에 따르면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석방된 후에도 학문 활동은 크게 제약받았습니다. 1292년경 로저 베이컨은 옥스퍼드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저작 대부분은 금서로 지정되었고 수백 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장 실험과 경험 근대 과학의 예고. 로저 베이컨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실험 방법론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고 논쟁하는 것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컨은 경험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외적 경험으로 감각을 통해 자연 세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적 경험으로 영적 깨달음과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자연과학에서는 외적 경험, 즉 실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광학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베이컨은 아라젠의 광학 이론을 연구하면서 단순히 책에 쓰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렌즈를 만들고 빛의 굴절을 관찰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했습니다. 그는 볼록 렌즈가 물체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노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안경 발명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베이컨은 또한 무지개의 원리를 설명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무지개가 빗방울에서 빛이 굴절하고 반사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직관했습니다. 물론 그의 설명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연현상을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물리적 법칙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베이컨은 화약에 대해서도 언급한 최초의 유럽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화약의 제조법을 암호화된 형태로 기록했는데 이는 위험한 지식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화약이 군사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가질 것임을 예견했고 동시에 그 위험성도 인식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양한 기계 장치를 상상했습니다. 대작과 비밀 작품에서 그는 미래의 발명품들을 예측했습니다. 인력 없이 움직이는 배, 날개 없이 나는 기계, 물속을 이동하는 잠수정, 다리를 건설하는 거대한 기계 등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실제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상상이었지만 그의 비전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베이컨의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은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자연 세계가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천체의 운동, 빛의 경로, 소리의 전파 모두 기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후대 케플러의 천체 운동 법칙, 갈릴레이의 운동학,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이어지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베이컨은 또한 언어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당시 성경 번역과 해석에서 수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라틴어 번역본은 원문의 미묘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전을 직접 읽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랍어를 배워 이슬람 학자들의 저작을 원문으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적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컨은 지식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왜곡되고 제한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문을 교류하려면 정확한 번역과 이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국제학술 교류와 다국어 연구의 선구적 인식이었습니다. 베이컨은 또한 교육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대학 교육이 너무 추상적이고 실용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를 암기하고 논쟁하는 법만 배웠지 실제로 자연을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베이컨은 교육과정에 수학, 광학, 실험과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장 시대와의 충돌,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유산. 로저 베이컨의 사상은 당대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주장은 너무 급진적이었고 기존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고 프란체스코에는 그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컨의 영향력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저작은 금서로 지정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필사본이 은밀히 전해졌고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되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그의 저작들이 출판되기 시작했고 학자들은 이중세 수도사의 놀라운 통찰에 감탄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과학혁명 시대에 베이컨의 사상은 새롭게 조명받았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로저 베이컨과 혈연관계는 없지만 그의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신기관에서 귀납적 방법론을 체계화했는데 이는 로저 베이컨의 경험주의를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관찰하고 실험하고 귀납적으로 법칙을 도출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확립에 로저 베이컨이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과 실험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밝혔습니다. 케플러는 수학적 법칙으로 천체의 운동을 설명했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수학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베이컨이 강조했던 방법론, 관찰, 실험, 수학적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베이컨의 저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이컨이 뿌린 씨앗이 수백 년에 걸쳐 싹트고 자라 과학혁명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9세기에 들어 베이컨은 실험과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베이컨 이전에도 실험적 방법을 사용한 학자들이 있었고, 베이컨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과학적 방법론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컨이 중세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실험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오늘날 과학사학자들은 베이컨을 더 복잡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는 완전히 근대적인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금술을 믿었고 점성술에 관심이 있었으며 신비주의적 요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험도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체계적이지 못했고 때로는 미신적 요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복잡성이 베이컨을 더욱 흥미로운 인물로 만듭니다. 그는 중세와 근대 사이의 과도기적 인물이었습니다. 한 발은 여전히 중세의 신학과 철학에 딛고 있었지만 다른 한 발은 이미 근대 과학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고 그 긴장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컨의 유산은 단순히 특정 발견이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정신적 태도에 있습니다.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라. 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을 직접 관찰하라. 추상적 논쟁에 빠지지 말고 실험으로 검증하라.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 정신의 핵심입니다. 에필로그 어둠을 밝힌 작은 불씨, 그리고 영원한 빛. 13세기 중세 유럽의 좁은 수도원 방.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한 수도사는 평생을 바쳐 자연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감시를 받았고 동료들의 비난을 들었으며 결국 투옥되었습니다. 그의 저작은 금서로 지정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켠 작은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불씨는 천천히 다른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 과학혁명의 선구자들, 계몽주의의 철학자들, 그들은 모두 베이컨이 던진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권위와 전통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보고 확인해야 하는가? 로저 베이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론 중 많은 것이 틀렸고 그의 실험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조잡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세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고 신비주의와 과학을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불완전함이 그를 더욱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1000년 동안 지배해온 사고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두가 책과 권위에 의존할 때 그는 자연 그 자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두가 신학적 논쟁에 몰두할 때 그는 렌즈를 갈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300년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 우주 탐사.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은 과학적 방법론 덕분입니다.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로저 베이컨이 13세기에 주장했던 방법입니다. 물론 과학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도덕적 가치, 삶의 의미와 같은 근본적 질문에 과학은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베이컨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과학과 신앙, 이성과 계시, 경험과 권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위험하며, 때로는 좌절스럽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 기존의 권위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보고 확인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단순한 답을 찾으려는 유혹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로저 베이컨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심하되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 것. 권위를 존중하되 맹신하지 말 것. 전통을 이어가되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보고 경험하고 확인할 것. 이것이 바로 13세기 어느 수도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로저 베이컨의 묘비에는 아무런 글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 교실에서 질문하는 학생들, 세상의 비밀을 풀려는 모든 호기심 많은 영혼들 속에서 로저 베이컨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중세의 어둠 속에서 그가 켠 작은 촛불은 이제 수십억 개의 불빛이 되어온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인간의 갈망이 계속되는 한 로저 베이컨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